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4 이규제큐티브입니다. 올해 2월에 국내에 출시된 신형 파나메라는 2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파나메라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라인업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 시승하는 이그제큐티브는 파나메라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국내에 다시 소개되는 모델입니다. 이그제큐티브는 롱 휠베이스 버전답게 2열의 거주성을 좀 더 강조한 게 특징이고요. 4와 이그제큐티브는 기존 모델에 비하면 엔진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3리터 터보 엔진을 사용을 했지만 2.9리터로 바뀌었고요. 이그제큐티브는 PDCC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가격은 1억 5,140만원이고요. 보통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가 커지면은 약간 좀 둔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기본형과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약간 더 늘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외장 색상이 나이트 블루 메탈릭인데 파나메라의 디자인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립니다. 헤드램프는 LED 매트릭스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PDLS 플러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차체 사이즈의 가장 큰 변화는 휠베이스와 전장입니다. 기본형 파나메라도 전장이 5m가 넘었는데 이 롱 휠베이스는 5.2m에 육박합니다. 이와 함께 휠베이스도 150mm가 늘었죠. 전폭과 전고는 거의 동일하고요. 롱 휠베이스는 아무래도 2열 거주성이 더 강조된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리의 면적도 달라졌습니다. 1열보다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근데 파나메라 특유의 저 루프라인, 그러니까 패스트백 특유의 그런 루프라인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롱 휠베이스지만 그 납작해 보이는 실루엣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포르쉐가 뒤태가 되게 빵빵하잖아요. 이 파나메라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저 튀어나온 리어 팬더가 굉장히 풍만한 볼륨감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때문에 뒤태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리어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스포일러인데, 이 스포일러가 가변식입니다. 엔진 출력이나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이 스포일러의 면적이 꽤 넓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투라토 P7 올 시즌, 사이즈는 앞이 275에 35, 21, 뒤가 315에 30R 21입니다. 이 타이어의 사이즈는 3년 전에 시승했던 4와 동일하고요. 성능이나 엔진 출력과 상관없이 이 스타일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파나메라는 한 21인치 정도는 껴야지 진짜 디자인이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예, 포르쉐의 실내는 옵션에 따라서 내장재도 좀 달라지는데,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투톤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가죽 색상이 크림인데 확실히 이렇게 좀 밝은 색이 만졌을 때의 촉감은 둘째치고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한결 고급스럽네요. 파나메라의 실내는 911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라인이 수평적이면서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에 맞게 하면은 그 대시보드의 높이가 꽤 높고, 이 차가 옵션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전반적인 내장재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가죽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반면에 이 차 가격이 1억 5천인 걸 생각을 하면은, 물론 옵션이 있겠지만 이 필러나 천장에 이제 스웨이드라든가 그런 게 아닌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냥 직물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에서 이렇게 주요 메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관련 설정으로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앱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이 홈 화면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내비, 매체, 전화, 차량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아이콘들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주요 메뉴로 넘어갑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운전, 드라이브와 관련된 메뉴인데, 주행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인디비주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세시 높이와 그리고 세시 그 댐핑, ISG 배기 시스템, 스포일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시트 마사지와 무드 조명, 후면 블라인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여기가 뭔가 공주양치 같잖아요. 근데 공주양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드 조명이 있고 후면 블라인드가 있고 마사지. 그러니까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칭과 웨이브, 지압, 요추, 어깨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명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무드 조명 화면이 나오는데, 저번에 다른 포르쉐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나메라 역시도 무드 조명의 색상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무드 조명이 적용된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의 스피커 커버에 좀 가장 강하게 들어갔고요. 도어 포켓 이 정도에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고, 그 색상의 종류도 7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색상 하나하나가 다 예쁩니다. 거기다가 루프와 도어, 센터 콘솔, 발판에도 개별적으로 무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트릭 컴퓨터고요. 크로노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크로노입니다. 여기서 계속 누르면은 이렇게 시계도 같이 돌아가죠. 그리고 온도를 누르면은 공주양치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공주양치 메뉴가 약간 좀 특이하죠. 제가 파나메라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파나메라는 뭔가 디지털화 이거를 좀 되게 강조를 하는 듯이 이 가운데에 위치한 송풍구 그 날개가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이죠. 전동으로 조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송풍구는 공조장치가 꺼져 있을 때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장치가 열리죠. 거기다가 이 안쪽에 있는 날개 있잖아요. 좌우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날개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사용하기가, 사실 이게 자주 사용할 일은 없지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참고로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가 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이 스타일도 강, 중, 약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발판 같은 경우에도 메뉴가 따뜻하게, 중간, 시원하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뭔가 벤틀리와 좀 비슷하죠. 뒤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2열에 있는 공조장치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열에도 굉장히 드물게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이게 좀 그래픽이 세심한 게, 이게 탑뷰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픽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면과 후면, 사이드, 파노라마, 이게 오타 같죠? 전면과 후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둘러서 보는 3D 기능은 없고요. 청소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후방 카메라 청소 기능입니다. 이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이죠. 송풍구 아래쪽에 다이얼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터치도 가능하지만 메뉴를 이동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 한 번에 갈 수 있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기어레버 디자인은 좀 짧고 뭉툭하죠. 근데 이 센터 패시아 자체가 좀 높이 올라와 있어 갖고 운전대를 잡은 손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여서 R&D로 이동을 하고, P 버튼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 뭔가 이게 그 엄지손가락의 동선상 이게 누르기가 아주 쉬운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레버 양쪽에는 공조장치 관련 버튼들이 있는데, 이 차는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레버 뒤쪽에는 잿더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독일 차들은 아직도 잿더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잿더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탈착도 가능하고요. 실내에서 이 소재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나메라의 컵홀더는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일단 이게 지금 바닥에 올라와 있잖아요. 누르면은 이게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컵홀더에 커버가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좀 더 고급차 같다고.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앞뒤의 컵홀더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컵홀더 위치가 조금 더 뒤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이 올라오고요. 컵홀더가 이쪽에 있으면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커버가 길쭉한데 이렇게 열면은 막상 그 콘솔 박스의 그 용량이 이렇게 큰 편 아닙니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12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USB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개폐 버튼이 있고요. 센터 패시와 함께 이 오버헤드 콘솔에도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이죠. 운전대도 전형적인 포르쉐 스타일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 림의 굵기도 약간 좀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잡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림에 적용된 가죽은 그 느낌이 좀 되게 좋습니다. 좀 쫀쫀해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그 배치는 다른 포르쉐와 거의 비슷하고, 드라이브 모드 역시도 디자인이 비슷하죠. 확실히 센터 패시에 있는 것보다 이 스포크에 있는 게 드라이브 모드 조작할 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도 전동입니다. 계기판의 디자인도 전형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5개의 원이 겹쳐진 이 디자인은 예전부터 아날로그 시절부터 써오던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디지털로 바뀌면서 아날로그 시절에 비하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포스와 앞뒤 토크 외분, 타이어 압력 등의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한쪽 면은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나 트립, 지도, 스포츠 크로노, 지포스, 차륜, 타이어 압력 등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맞춤형 보기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태블릿 PC나 핸드폰이나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죠.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과 스포츠 크로노, 컴팩트 맞춤형이 있고요. 지금이 기본이고 이게 스포츠 크로노, 이게 컴팩트입니다. 확실히 스포츠 크로노가 시인성이 좋죠. 계기판 속도계가 나오는 건 물론 타코미터까지 나오니까 눈에 좀 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메뉴를 그 HUD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리스폰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HUD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은 거죠. 실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시트인데 몸을 지지해주는 기능성과 안락함을 모두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기도 하지만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 그 좌우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도 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포르쉐답게 포지션도 꽤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르쉐에 시승하면서 그 엉덩이 부분이 울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또 이 차는 주행거리가 10,000km가 넘었는데 저 가죽이 울어있진 않네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언더치고요. 이 차는 1열과 2열 모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규제큐티브는 롱 휠베이스답게 2열 공간이 더 넓습니다. 기본 파나메라도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롱 휠베이스는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 2열 공간이 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크기는 레그룸에 비해서 약간 좀 그 좌우가 좁은 느낌이고요. 4S 롱 휠베이스는 이렇게 4인승으로 나옵니다. 2열은 거주성이 좋긴 한데 이 센터 콘솔이 많이 올라와 있고 좀 두꺼운 편이어서 생각보다는 그 좌우의 공간이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 가운데도 송풍구가 있고 그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근데 1열과 함께 이 파나메라는 송풍구 디자인이 실내에서 좀 가장 못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플라스틱도 좀 되게 얇아갖고 재질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2열에는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사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위치 누르면은 이렇게 등받이와 좌석 뒤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2열 시트에도 통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액정 바로 밑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이 부분의 디자인은 저 1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커버고요. 이 버튼은 뒷유리 블라인드고요. 뒷유리 블라인드도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뭔가 되게 애매한 폭이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US 단자 하나와 C볼트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US 단자가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암레스트도 좀 길쭉한데 여기에도 이렇게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는 또 용량이 괜찮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도 1열과 동일해요. 이렇게 누르면 이 바닥이 내려가고요. 이거 누르면 다시 올라오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화장 거울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른 차들과 좀 다른 게 이 거울이 있는 자리가 약간 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아주 고급차, 쇼퍼 드리븐 차에 있는 것보다는 거울의 크기가 조금 작죠. 이 차는 뒷유리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스타일이고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495리터, 2열 시트를 저으면 1483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이 495리터인데 그 일반 모델과 비교하면은 그게 500리터였거든요. 그러니까 5리터가 좀 작네요. 이 차는 양쪽에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도 C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저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실제 용량보다 육안으로 보는 그 공간이 더 커 보입니다. 다른 뭐 해치백이나 SUV와 비교하면은 저 블라인드를 제거하는 거는 약간 좀 번거롭고요. 예, 파나메라의 기본형 모델인데 시동을 걸 때는 엔진 소리나 배기음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배기음이 좀 크게 들리긴 하지만 실내에서는 아주 크게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 중에 또는 회전수를 좀 사용을 해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늘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솔린 치고는 특히 V6 엔진 가솔린 치고는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게 신경이 쓸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 차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바닥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더 안쪽으로 각도가 변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9L 바이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PDK로 조합이 됩니다. 부분 변경 전에는 3L 터보를 사용을 했는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2.9L 바이터보로 바뀌었습니다. PDK는 예전에 비해서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좀 꿀렁거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포르쉐의 PDK는 물론 이게 좀 차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911 같은 경우에는 PDK 천천히 주행할 때 저속에서 그러면은 진짜 그 변속기 그 기어가
쇳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나는데 파나메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부분 변경 전과 비교해 보면은 그런 좀 소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나메라가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운전하기 쉽고 그런 승차감 및 MVH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참고로 파나메라 롱휠 베이스는 PDCC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조금 전 같은 그런 좀 빨래판 구간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저기 지나면은 이렇게 상하로 파삭 빠르게 좀 튀거든요. 근데 그런 충격이 또는 움직임이 꽤 적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플라잉 스퍼의 좀 단단 버전 같아요.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에는 저런 노면 지날 때 마치 그 가래떡으로 누르듯이 꾹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튀죠. 근데 이 차 성격 또는 브랜드의 그 캐릭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승차감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구형 파나메라 때도 느꼈는데 파나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포르쉐로서의 그런 가속력이라든가 운동 성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상으로 탈 수 있을 정도 또는 일상 용도로서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 성능과 승차감을 모두 잡은 거는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확실히 타이어 소리는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노면을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포르쉐의 그 차음유리는 앞유리 풍절음이 굉장히 적은데 예를 들어서 카이엔이 그렇죠. 이 차도 앞유리 풍절음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체의 방음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타이어가 트레드웨어 500이어서 그렇게 소음이 큰 제품은 아니거든요. 하체의 세팅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일 때 아주 저속에서는 상하로 약간 좀 움직임이 있지만 일단 속도가 올라가면은 좀 단단하게 하체를 좀 지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단단하면서도 그 상단은 조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노멀 모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적당한 그런 단단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낮고 넓은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전면이나 이 좌우의 시야도 꽤 좋은 편이고요. 이게 911처럼 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 뒤에 팬더 때문에 사이드미러의 그 시야가 조금 가리는 면이 있어요. 근데 사각지대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차가 그 후방 시야도 괜찮아요. 저게 뒷유리가 면적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막상 이 룸미러에 비치는 거는 좀 되게 길쭉하게 좀 뻗어 있어 갖고 생각만큼 그렇게 후방 시야가 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내리막 코너 지날 때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좀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포르쉐답게 움직임이 좀 민첩하긴 한데 정점 지나갈 때 가속페달 밟으면은 좀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 차가 노면 충격 흡수 능력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30km로 지나가도 첫 충격이 좀 강하게 오긴 하지만 그 이후의 여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세단에 비해서 이제 충격이 조금 처음에 세게 들어오긴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휙 하고 지나가요. 방금 내리막이나 오르막을 보면은 뭔가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 비해서 타이어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점 지나서 계속 가속페달 쭉 밟으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밀려요. 그립이 부족하고 뚜둑하고 밀려요. 이 차는 최고 출력이 330마력이고 차 무게를 감안을 해도 충분한 힘이거든요. 실제로 차가 잘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체감 가속이 좀 느려요. 구형도 파나메라도 체감 가속이 좀 느린 편이었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밟으면은 실제 수치를 보면은 차가 잘 나가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22초 정도가 돼요. 이거는 엔진은 좀 다르지만 기존 모델과 거의 같은 그런 가속력이고요. 카이엔과 비교하면은 뭐 대략 한 1초, 2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카이엔과 비교시 그 출력은 10마력이 낮지만 얘가 더 좀 가볍고 공기 저항이 낮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의외로 또 카이엔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가속력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포르쉐가 그렇듯이 고속에 올라가서도 가속력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요.
참고로 이 차의 최고 속도는 267입니다. 처음에 이 차가 엔진 소리가 별로 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물론 보통 통상적으로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리는 구간 있잖아요. 낮은 속도에서 1200rpm 그 사이 구간, 그때도 엔진 소리가 별로 안 커요. 심지어는 고회전 써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0rpm 이상을 사용을 해도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의 그 볼륨 자체가 좀 낮습니다. 베이스톤이 좀 낮게 퍼지죠. 이게 오히려 카이엔보다 더 조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엔진 소리가. 왜냐면은 카이엔도 낮은 회전수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작긴 한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rpm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 올라가면은 카이엔은 엔진 소리가 그와 비례해서 이렇게 우웅하고 커지는데, 이 차는 이렇게 5000rpm, 6000rpm까지 사용을 해도 보통 이거보다는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더 확 하고 커지잖아요, 보통 모든 엔진이.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음을 떠나서 엔진 소리 자체를 좀 이렇게 작게 튜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이 차는 저번에 샀던 카이엔 E 하이브리드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긴 한데, 그래도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고회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한 6000rpm까지 쓰면은 저쪽 그 도어 트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는 소리가 들려요. 뜨득하고. 그리고 이 차가 5.2m 정도 되는 전장인데, 그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이 회전 반경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대부분의 포르쉐가 그렇듯이 꽤 안정적입니다. 일단 노멀 모드로 다녀도 상하의 바운싱이 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노멀 모드에서의 고속 안정성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보통 포르쉐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이 차도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저는 가장 두드러진 거는 그 상하의 댐핑 같아요. 댐핑이 한결 더 좀 단단하고 상하 움직임이 짧죠.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이나 성능은 괜찮은데, 그 노멀 모드에서 그런 반응성이 아주 그렇게 날카롭거나 빠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터보 레그가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밟았을 때 그 반응이 좀 이렇게 마일드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그래도 포르쉐의 스포츠 플러스 치고도 뭐 그렇게 아주 되게 날카롭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엔진 소리가 좀 달라지죠. 이게 이제 배기음이 더 굵어지면서 엔진 소리도 같이 굵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노멀 모드 대비하면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요즘에 포르쉐에서는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포츠 리스폰스인데, 이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에 있는, 그러니까 가속 중에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계기판에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이렇게 뜨면서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발력 또는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그 N 모델 보면은 이와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최근 버전은 한번 사용하면은 40초 동안 쉬어야 되고,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나고도 누르면은 곧바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파나메라는 뭔가 타이어로 인해서 성능이 좀 이렇게 봉인된 그런 느낌이네요.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도 노말보다는 더 빠르고 민첩하긴 한데, 이게 또 일정 또 그립 이상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제한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롱 휠베이스니까 좀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소음이 적고 컴포트한 그쪽으로 타이어를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도 런치 컨트롤이 있는데, 포르쉐의 런치 컨트롤은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밟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회전수가 5000rpm까지 쓰는데, 확실히 포르쉐의 그 PDK 모델은 런치 컨트롤 때 회전수를 굉장히 높게 쓰는 편이죠. 5000rpm까지 쓰니까. 그리고 아까 잠시 2열에 앉아보니까 이 차는 2열의 승차감도 꽤 좋습니다.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1열과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열도 좀 상단에 쿠션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자잘한 충격은 잘 흡수를 하고요.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그때는 1열과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라고 2열에 타니까 그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2열의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고, 반면에 좀 풀가속했을 때 확실히 2열에서 들리는 배기음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이번에 부분변경된 파나메라 롱 힐벳을 타보니까 이 차는 기존의 파나메라 대비해서 장거리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투어러의 성격이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기존에 파나메라 탔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는 뭔가 빨리 달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차고요. 그만큼 이렇게 일상적인 속도 또는 환경으로 달리면은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파나메라에 비하면은 2열의 거주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열, 그러니까 오너 드리븐은 물론 좀 여러 명이 장거리를 갈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패키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차가 체감 연비가 은근히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이제 주행을 하고 이제 시승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는데 아직도 연료 게이지가 절반 살짝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솔린차 이와 비슷한 거리로 운전을 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게이지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평균보다 이 게이지 연료가 좀 더 많이 남았죠. 그래서 체감 연비도 괜찮은 편인데 이게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차 연료 탱크가 커요. 그러니까 출력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연료 탱크가 90L니까 그 연료 탱크의 용량이 꽤 큰 편이죠. 그래서 이런까지 보면은 진짜 장거리 투어러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패키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ACC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옵션 선택이 안 되는데 이번에 옵션 선택이 돼요. 지금 이 차는 없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다른 신차와 비교하면은 그런 ADAS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차는 주행거리가 10,000km 정도 뛴 차인데 이쪽 정확히는 도어 트림이 아니라 시트 같아요. 시트와 이쪽에서 그 잡소리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회전 풀 가속하면은 이쪽에 도어 트림에서 그 떠는 소리가 나고요. 이쪽에 운전석 시트 쪽에서는 약간 좀 뿌드득하는 그런 좀 잡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근극의 아빠차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 부분 변경된 모델은 그런 그 성격이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